한국 자산시장에서 부동산은 지난 수십 년간 제1의 자산이었고, 정부가 자산시장을 두고 부동산을 죽이겠다는 형식으로 주식시장을 키우고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부분은 놓쳐서는 안 되는 메가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한 2, 3년 이내에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부동산에 필적하는 수준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부심을 운영하는 최상욱이라고 합니다. 연초에는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3,000조가 안 됐는데 지금은 합쳐서 3,800조 원 정도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는 7,500조 정도 됐을 거로 생각하는데, 한국 자산시장에서 부동산은 지난 수십 년간 제1의 자산이었고, 주식시장이 부동산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규모로 올라왔고,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정부가 자산시장을 두고 부동산을 죽이겠다는 형식으로 주식시장을 키우고, 상대적으로는 부동산을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인식이 시장에 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부분은 놓쳐서는 안 되는 메가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한 2, 3년 이내에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부동산에 필적하는 수준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1015 이후에는 거래 소강과 전면적인 가격 상승세 둔화로 이어질 것 같고요. 주택가격 하락을 유도할 만한 대책이 아직까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유세라든가 어떤 파격적인 공급 대책 등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부동산 그 자체로는 이 이후에 나올 대책들이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부동산 시장은 내년에는 상당 기간 보합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급락까지는 아니어도 급등이 나오기 어려운 환경으로 계속해서 제약적인 부동산 대책을 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2022년부터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커졌고, 이런 기조가 투기과열 지역이라든가 토지거래 허가제 지정 등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행정적 규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인식 그 자체를 되돌리기에는 그 이상의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비수도권 지방의 부동산 시장 강세는 일부 정책 효과로 인한 미세한 회복은 있겠지만은 전방위적인 약세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떤 의미에서는 상승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구간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업사이드 폭이 제한된 그런 자산보다는 아직 업사이드 폭이 한참 남아있고 탄력을 받고 가는 그런 형태의 자산을 놓치지 말아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2010년, 2024년, 15년의 기간 동안 소위 박스권에 갇혀있는 비성장형 자산이어서 비선호가 크지만은, 올해 한 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강세로 가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 일부 과열될 양상도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는 연금성 계좌는 해외에 대한 비중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가고, 그리고 단기 3년 이내 자산 축적은 국내 주식시장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자산 배분 포지션을 부동산 중심에서 주식형 중심으로 점점 전환해 나가는 것을 서서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이후부터 자산시장에 대 변화가 있었고, 투자 정보의 유통 속도도 빨라지면서 자산 가격도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주택, 부동산, 주식, 코인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자산을 대상으로 공부를 하고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투자에 과도하게 시간을 쏟다 보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제 번아웃이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투자를 운전으로 자주 비유를 하는데, 운전을 할 수 있더라도 저희가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뭐 지하철 타고 비행기 타고 하는 것처럼 그거를 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에게 비용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투자의 경우에는 마치 자기가 모든 투자를 직접 하나부터 끝까지 다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일부 있으신 것 같고, 그렇게 과도하게 운전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사고 확률도 높아지고 다른 거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투자에 시간을 쏟는 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투자가 이어져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도 내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매일 투자할 필요는 없거든요. 자기 생활이랑 자기 리듬을 지키면서 균형 잡힌 그런 투자관을 가져가시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점점 조급해지는 경우에는 은퇴에 임박했는데 노후자산 축적이 안 됐다거나, 아니면 나이가 어린데 지금까지 자산 축적한 게 하나도 없을 때 등등, 무언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지 않을 때, 또 목표한 거에 잘 도달해 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결국 불안에서부터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이 모든 문제는
때는 국가 레벨에서 개인이 재테크에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둠으로 인해서 개인들이 그냥 직장 생활만 편하게 하더라도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좋지만, 개인들이 각자 도생하는 마음으로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일하고 와서 밤에 대리운전 뛰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투자를 다루시기보다는 장기 성장하는 그런 자산에 적립식이든 일시적이든 그런 식으로 자산 배분을 하시고, 장기 성장하는 자산의 그 시간 성장을 믿고 이쪽을 잊어버린 다음에 본업을 열심히 하시면은 어느 순간 지나고 보면은 자산 가격이 상승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시간의 힘을 믿고 조급함을 버리고 자산 시장에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사고 팔고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사를 좀 빈번하게 다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를 하고 이런 과정에 한 집에서 계속 살기가 어렵고 이사를 좀 여러 번 다녀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런 과정에서 임차가 꼭 불리한 것만도 아니거든요. 결국은 본인의 현금 흐름을 일단 늘려놓으면은 결국 제품과 서비스를 사는데 필요한 돈이 있으면은 살아가기 편하다는 거를 인식을 하고, 제품과 서비스는 항상 많이 이제 존재하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소득을 늘리는데 최대한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변에 부자가 되신 분들이든 거주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필연적인 소득 급증기가 항상 존재했고, 소득 급증기 없이는 자산을 유지하기도 어려우니까 결국은 자산보다는 소득 증가가 훨씬 더 중요한 재테크의 근본인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이 자산 축적을 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취득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뭐든지 우리말의 과유불급이란 말처럼 무리해서 무엇이든지 하게 됐을 때는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영끌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해당을 하거든요. 특히 은퇴를 임박해서 50대 정도가 됐을 때 은퇴 이후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때 대출을 받고 집을 사시게 되면은 30년 주담대를 받았을 때 은퇴 이후에도 15년 이상을 주담대 상환을 위해서 현금 흐름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은퇴 이후에 현금 흐름이 연금 등으로 맞춰놓은 것보다 더 많이 나가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되면은 결국 퇴직과 함께 동시에 집을 처분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주담대 대출이 장기간 이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지 될 것 같아요. 집이라는 게 그냥 자기 소득의 8배 혹은 10배 이내에서 사라는 법칙도 있고,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자기 소득의 원리금 상환액을 DSR 40% 이내 한도에서 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를 넘어서 각종 잡종 대출들을 하고 가족 간 대출을 하고 이거를 연끌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주거비 지출 부담이 낮을수록 요즘은 높은 수익률을 주는 자산들도 많아진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집을 어린 나이에 무리해서 사시기보다는 현금 흐름이 탄탄한 구간에 들어갔을 때 그때 취득을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결국은 은퇴 현금 흐름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내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막연하게 끝이 없는 자산을 모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가령 은퇴하고 내가 월에 300만 원씩 써야 되겠다, 500씩 써야 되겠다, 뭐 700씩 써야 되겠다, 이런 어떤 목표치가 있으면 그거와 자기 나이 그리고 해당 기간까지 걸리는 연평균 수익률, 그 연평균 수익률에 부합하는 여러 자산 후보들,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추려지는데, 언제까지 얼마를 모으겠다가 아니라 일단 무조건 많으면 좋고 최대한 많이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만을 하기 때문에 취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금 흐름을 만드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당연히 배당주를 사는 건데요. AGNC라고 하는 이 미국의 모기지 리츠는 연평균 약 14% 정도의 배당을 월간으로 주는 리츠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 단위로 배당을 주는 그런 ETF나 리츠들은 이미 흔하고, 웬만한 리츠는 다 6개월마다 정산하기 때문에 6개월마다는 항상 결산 배당을 주는데요. ETF 중에서도 소위 커버드콜 방식으로 월간 분배금을 주는 방식들이 있는데, 한국의 커버드콜은 분배금이 약 10%를 넘어가는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데, 이 분배금 달성을 위해서는 주식의 옵션을 처분해야지 되고, 혹시나 그 본주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는 그 분배율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옵션을 처분해야 되다 보니까 본주가 상승하지 못하고 그냥 0으로 계속해서 가는 하락의 스파이럴이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많은 미국의 커버드콜들이 이런 방식
방식으로 본주 가격이 빵원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소위 제사를 깎아가지고 배당을 하는 이런 커버드콜 방식의 분배금보다는 월간 배당을 포함하는 그런 상품들을 섞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임폴리오에서 제공하고 있는 타임폴리오 코리아 플러스 배당, 이것을 코플배라고 하는데, 이 코플배 같은 경우에도 한국 성장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성장 기업을 투자하고 커버드콜 방식으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 시기가 되면은 배당주를 좀 잔뜩 샀다가 배당기가 끝나면은 다시 성장주를 사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가지고 월간 0.5% 배당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대응한다면은 국내 주식에 대한 성장도 대응을 하고 월간 분배금도 받는 방식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상품들을 잘 찾아보시면은 월간 분배금, 월간 배당, 그리고 성장에 대해서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많아서 꿈주식이나 이런 거 하시기보다는 배당을 베이스로 좀 깔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경우에는 주식을 업으로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기관에 있고, 그런 기관에서 원래는 지수를 단순히 추종하는 패시브 ETF들만 냈을 때는 주식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액티브 ETF의 경우에는 투자 매니저가 붙어서 그 주식을 거의 24시간 대응을 하면서 지수 관리를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액티브 ETF들이 한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고, 지난 3년간의 성과가 너무 압도적인데, 한국의 모든 운용사들이 액티브 ETF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주식형의 거의 96%는 다 패시브고 이제 3, 4%만 액티브 ETF인데, 이거를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편해질 수가 있냐면, 결국은 투자는 마음이 편해야 다른 여러 가지 정보들로부터 휘둘리지 않게 되는데, 액티브 ETF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가령 뭐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관련한 전력 인프라가 좋아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미 관련 ETF에서는 그 중에서도 어떤 게 좋아질 것 같은지를 잘 선정을 해서 더 좋아질 것 같은 거 좀 더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0%는 매칭하고 30% 약간 더 삼으로 인해서 성과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본인이 어떤 게 더 좋아질 것 같다, 그거를 좀 더 사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미 운용력은 그걸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운전에 비유한다면은, 내가 운전을 그 누구보다 잘한다, 그럼 본인이 운전하시면 되는데, 내가 운전을 할 수는 있지만 모르는 길이고, 모르는 길은 뭐 내비게이션 따라가는 것처럼 남들이 해주는 그런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저희가 지하철 탈 때 큰 걱정 안 하는 것처럼 마음 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하철 타시고 볼일 보는 것처럼 투자도 자기 자산도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그 사람이 굴려나가는 것 속에서 자기 시간을 가지면서 편하게 가신다면은, 그 어떤 말들을 듣더라도 심리적으로 불편할 게 하나도 없을 것이고,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는 넌센스한 부분이니까 투자가 실제로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는 투자와 관련한 이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못 알고 있어서 실패했다기보다는 본인의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주식 같은 경우에 마인드 컨트롤이 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마인드 컨트롤의 모든 문제는 시간을 삭제하려고 하는 조급함에서 나오는 건데요. 시간을 삭제하려는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 사서 오늘 오르고 오늘 사서 내일 오르고 이런 마음을 가진 채 특정 자산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시간 삭제하려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산이라는 건 결국 그 시간의 가치를 먹으면서 성장하는 거고, 어떤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에너지와 노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시간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축을 삭제하려는 그런 조급한 마음은 투자에 있어서는 절대 버려야 할 마인드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치 산을 오르는데 몇백 미터인지 몇천 미터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랑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국에 필요한 은퇴연금으로부터 지금 내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역산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재테크 번아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신간은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화라는 책이고요. 책에서는 말씀드렸던 은퇴 후 현금흐름 만드는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AGNC에서 배당받아서 퇴직연금을 돌리는 이런 방식을 구조화시킴으로 인해서 영구히 돌아가는 엔진 빌딩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퇴직연금으로 뭘 살까에 대해서 우리나라 ETF 시장이 패시브 중심에서 액티브로 바뀌고 있는데, 액티브 상품들에 대해서도 보실 수 있도록 1시간이 넘는 스페셜한 영상을 책 뒷부분에 따로 마련을 했거든요. QR 태그 찍고 들어가시면은 그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부록도 따로 썼는데, 부록은 한국 상장한 모든 액티브 ETF들에 대해서 어떤 액티브 ETF들이 좋은지를 선정해 놓은 건데요. 국내 시장엔 벌써 1000개 넘는 ETF가 있고 개인들이 선택하기 되게 어려운데, 지수를 약 70% 추종하고 30%는 그냥 펀드 매니저의 재량으로 그 지수 내나 혹은 지수 외에 좋아질 것 같은 기업들, 나빠질 것 같은 기업들에 대해선 비중을 좀 줄이고, 이런 방식으로 일부 능동적인 그런 ETF들의 성과가 나스닥 지수를 기반으로 하든 S&P를
S&P를 기반으로 하든 한국 밸류업 지수를 기반으로 하든 어떤 지수를 기반으로 하더라도 지난 3년간 누적 성과가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액티브 ETF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퇴직연금 자산을 충분하게 구축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책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 한번 읽어보시고 본인이 아직 연금성 계좌 세팅이 잘 안 됐다면은 이런 방식으로 하시도록 도와드리는 책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행크TV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이제 새 책을 내긴 했지만은 이 책은 한국의 많은 퇴직연금이라든가 연금저축펀드 등 연금성 계좌 세팅이 덜 되신 분들을 위해서 냈는데, 특히 이게 늦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잘 세팅하고 나서 좋은 상품을 담았을 때 은퇴연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부분에서 그 생각보다 아주 큰 돈은 아니라는 거를 좀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목적지가 없이 그냥 산을 계속 올라가는 경우에는 체력이 방진되거나 중간에 이제 번아웃이 오거나 등등 여러 가지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산을 오르려고 했다는 걸까라는 거는 내 목적지가 어디냐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체력 안배랑 복장이랑 장비가 다 세팅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도 산의 높이가 제약이 없는 무한한 높이의 산을 오르신다고 생각하면 중간에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목적지를 잘 세팅하는 거에서부터 역순으로 와서 지금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재테크에 과몰입되거나 매몰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같이 공감하실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